안녕하세요. 자,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 8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키노트 세션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2.4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잠깐 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한 5분 정도 가지고 나서 각 세션 4개로 흩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키노트 세션을 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 키노트 세션이랑 이 뒤에는 어플리케이션 폴 디벨로퍼 세션을 같이 진행을 할 홀이고요. 옆에 나가서 메인 홀로 가시면 다른 비기너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컴피티션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튜토리얼 앤 가이드 세션이 있으니까 그 5분 뒤에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가 이제 2021년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튜토리얼, 코비드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텐서플로우로 이제 뭐 메디컬을 하기도 하고 농작물을 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되게 여러 명이 이제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이번에 텐서플로우 2.4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살펴볼 거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번에 오거나이저 분들이랑 어시스턴트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덕분에 이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영민님 그리고 지성민님, 김경선님께서 그 오거나이저랑 어시스턴트를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텐서플로우 코리아의 운영진이신 박찬성님, 진원님 그리고 순서님 그리고 구글에 계시는 김나연님 이렇게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에서 이제 에브리웨어 첫 키노트인 2.4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드 피처, 이거 저는 김경선이라고 하고 지금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에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요. 한 개는 이제 저희가 굿즈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출석을 하신 분들, 게더타운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게더를 잘 살펴보시면 게더 안에 출석 체커가 있어요. 이렇게 체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해당 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처럼 되어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어딘가를 제가 만들어뒀어요. 게더타운 안에. 여기는 이제 지금은 찾으실 수가 없고요. 한 8시 10분 정도부터 8시 20분 정도부터 찾을 수 있게 제가 해놨고 힌트를 이제 중간중간에 드릴 건데 이걸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텐서플로우 2.4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처를 보면 이제 모델 빌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능적인 부분, 디버깅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모델 빌딩적인 부분은 8시 20분 정도부터 찾을 수 있게 제가 해놨고 잠시만요. 네, 그거 해주세요. 네, 뮤트 해주세요. 모델 빌딩적인 부분에서는 TF Experimental NumPy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레이어가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몇 개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퍼포먼스 디버깅 하는 부분에서는 프로파일러 시각화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텐서플로우 익스페리먼탈 넘파이부터 볼게요. 이게 넘파이 엑셀러레이트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요. 보면 이제 CPU, GPU, TPU에서 이제 넘파이를 서브셋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 코드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컴바인해서 이제 텐서플로우 API랑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시각화하는 부분이 추가에서는 프로파일러 여러분 뮤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바인 하시고 나서 컴바인 하시고 나면 이제 TF 라인 ALG, 그 다음에 시그널, 그 다음 데이터, 케라스,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벡터라이징 맵을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ORG 가이드에 가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걔도 지금 나가놓을게요. 잠깐. 자, 그리고
이 지금 말고 이제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어떻게 제공을 했냐면 NDA Arrays Mutation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OPS를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로우 레벨에서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이제 퓨처 다이렉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레이어의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엔드투엔드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그 토커나이제이션이나 벡터라이제이션이나 스탠더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이런 로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레이어에서는 유저 프렌들리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PU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게 좀 주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저장을 할 때 로우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 그리고 스트럭처된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프리프로세싱 레이어가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 서포먼트라고 해서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스트럭처 데이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걸 세이브할 수 있다고 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커나이즈, 벡터라이즈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는 리사이즈,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리고 GPU에서 돌릴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몇몇 개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큐멘트도 이제 텐서플로우 오거나이제이션 이제 들어가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 행사 있기 전에 텐서플로우 ORG를 이제 코리아 문서로 번역을 하면서 저희한테 좀 어색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공부하고 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됐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 지금 댓글에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달아주세요. 이거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또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디벨로퍼 가이드나 완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그젬플들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잘 되는 부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프로파일러 부분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프로파일러 부분은 조금 더 시각화해주고 디버깅 할 때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은 프로파일 툴, 이렇게 메모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 트레이서는 이제 파이썬 펑션 콜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저희가 컨트롤 누르고 그 위에 있는 모델들, 펑션들 이름 눌러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트레이싱 할 수 있는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들어가시면 호스트 트레이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트레이스, 그 다음에 파이썬 트레이스 해서, 파이썬 트레이서는 앞에 봤었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랩업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TF 2.4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4개의 세션, 각 세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타임 테이블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리뷰를 해보면 저희 이번에 2.4는, 그러니까 2.2 이후에는 TF Experimental NumPy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브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저희가 아까 토커나이제이션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추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TF Recommenders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저희 아까 봤던 TensorFlow Profiler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디버깅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TF 2.4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출석 체커 찾기, 그 다음에 숨은 공간 찾기 해주시고 나머지 4가지 세션 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TF Every Year 코리아 이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욱재이고 당근마켓에서 지금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편리한 NLP를 위한 텐서플로우 텍스트와 렉트 텐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근마켓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관심사로는 경량화, NLP 도메인이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아래 제 블로그 링크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발표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파이토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는 파이토치 행사에서 실제 컨트리뷰터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기여도 일정 기간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뭐 그만한 유연성을 가져가기 힘들겠지만 프레임워크 단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깊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대형 모델이 아닌 이상 정말 빠른 실험 이터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른 실험 이터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NLP 쪽으로 텐서플로우 텍스트와 TF 스트링스 그리고 렉트 텐서를 활용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NLP, 텐서플로우 텍스트, 렉트 텐서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렉트 텐서의 좀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TF 스트링스 모듈과 텐서플로우 텍스트 모듈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NSMC로 텐서플로우 텍스트와 렉트 텐서 맛보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조금 마지막 부분 쪽엔 코드가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조금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어떻게 프로젝트 안에서 뭐 실험 코드를 작성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NLP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텐서플로우 텍스트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렉트 텐서는 어쩌면 비디오 쪽이나 오디오 쪽이라면 친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기능은 NLP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능인데 하나는 데이터 처리를 도와주고 하나는 데이터를 담아주는 것을 도와줘요. 텐서플로우 텍스트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텍스트 기반의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전처리나 아니면 토크나이저 같은 것들을 텐서플로우 그래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 텐서플로우 그래프 안에 해당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 모델을 서빙할 때나 다른 텐서플로우 허브 형태로 포장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싶을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텐서플로우 텍스트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조금 다른 머신러닝 분야와는 다르게 NLP 분야의 자연어는 수학 연산만으로 전처리를 해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텐서플로우 텍스트가 별도로 라이브러리로 뜯겨져서 나온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렉트 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 표현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레이어와 함께 사용한다면 정말 쉽게 간단한 모델들로 텍스트 기반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텍스트가 아닌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시퀀스 모델링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해당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발표 내용을 벗어나서 좀 제쳐두고 NLP 쪽에서의 렉트 텐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텐서플로우 텍스트를 먼저 언급하긴 했는데 좀 더 분량이 적은 렉트 텐서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텍스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파스 텐서에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스파스 텐서라고 부르고 수학적인 명칭도 저런 매트릭스나 텐서를 스파스하다고 부르기 때문인데 스파스 텐서는 덴스 텐서이지만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서 값과 인덱스만을 저장하는 텐서를 말하죠. 그래서 더 스파르스할수록 더 적은 공간만을 차지하고 빠른 연산이 가능한데 그에 비해서 렉트 텐서는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한 크기를 가지는 텐서를 말해요. 저렇게 같은 하이어라키에 있는 텐서여도 존이라는 하나의 랭스를 가진 텐서와 빅독이라는 3의 길이를 가진 텐서와 같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스파스 텐서가 그런 것처럼 렉트 텐서 작년 데이터 어그노스틱 합니다.
렉트 텐서는 다음과 같이 생성이 가능한데요. 세 개의 방법 모두 같은 렉트 텐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맨 첫 번째 거는 지금 value row ids 안에 같은 값이 들어간 텐서끼리 묶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row length들은 4, 0, 3, 1만큼의 크기를 가진 플랫 밸류들로 이루어진 렉트 텐서를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로우 스플리트는 0번째 인덱스, 네 번째 인덱스, 그리고 또 네 번째 인덱스, 일곱 번째 인덱스, 여덟 번째 인덱스에서 나눠진 렉트 텐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기존과 다른 형태의 텐서다라고 하면 굳이 이 발표에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렉트 텐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테라스 레이어와 함께 썼을 때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LSTM을 이용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구성을 한다고 할 때 그 케라스 인풋 레이어를 렉트 속성을 주고 인베딩 LSTM 댄스 레이어만 구성을 하더라도 기존의 댄스 텐서와 넣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코드로도 저렇게 렉트 텐서를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어 모델에서 그 토커나이즈 이후, 인덱스 변환 이후, 뭐 패딩, 뭐 뉴럴넷의 연산 중에서 패딩하는 부분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이 모델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만약 렉트 텐서가 없으면 좀 미세한 차이지만 패딩의 길이에 따라 표현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마스크 값을 일일이 신경 쓰면서 모델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잘 이용한다면 코드를 좀 읽기 쉽고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직까지 단점은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나 아니면 배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중요한 연산들이 렉트 텐서를 아직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한 모델에 국한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용성이 높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 다음 유용한 TF 스트렝스 모듈 안의 연산들과 텐스플로 텍스트 안의 연산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한글 처리를 위해서 한글과 유니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글은 아스키 코드 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CJK라고 부르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속하는 우리나라 글자는 유니코드 중에서도 좀 굉장히 다루기 힘든 편인데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와 같은 경우는 그 텐서플로우 텐서 안에 넣고 나면 아래와 같은 바이트 배열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글자의 길이를 재려고 해도 5자가 나오지 않고 15자가 나오고 서브스트링 연산을 하려고 해도 한 글자만 끊고 싶어도 안녕하세요에 안이 나오지 않고 안에 바이트 일부만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다행히 TF 스트링스 안에 연산들이 유니코드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 텐서를 안녕하세요, 텐스플로 에브리어 코리아 그리고 여러 이모지들로 구성된 텐서를 구성을 해보면 일반적인 TF 스트링스 랭스로 길이를 재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15자를 가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 유닛이라는 아규먼트로 UTF-8 캐릭터를 넘겨주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한글 글자 수를 재는 것처럼 5자로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요. 밑에 서브스트링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하나의 랭스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자르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에서 안이 나오지 않고 저렇게 바이트 하나가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유닛으로 UTF-8 캐릭터를 주게 된다면 저렇게 3바이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UTF-8로 다시 디코드를 해보면 안녕하세요에서 안만 정상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영어도 그렇고 이모지도 그렇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유니코드 스플릿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캐릭터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유니코드의 한 글자 단위로 전부 다
글자를 잘라주는 오퍼레이션인데요. 방금 슬라이드에 있었던 텐서플로우, 스트링 텐서를 UTF-8로 유니코드 스플릿을 해보게 되면 저렇게 한글이 있었던 부분이 안녕하세요인 맨 첫 번째 밸류는 저렇게 3바이트씩 잘 묶여져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실제로 밑에서 UTF-8로 디코드를 해서 보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각각의 글자들이 잘 스플릿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모지도 저렇게 그 4개의 이모지들이 잘 나눠져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거는 텐서플로우 텍스트 모듈의 기능인데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자 입력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노멀리제이션의 니즈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용자의 입력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실제 어떤 바이트 배열을 가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유니코드 노멀리제이션을 그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텐서플로우 텍스트 안에 노멀라이즈 UTF-8로 모든 텍스트를 노멀라이즈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NFKD, NFD 같은 여러 노멀리제이션 폼들을 다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TF 스트링스 안에서 실제로 텍스트를 하나씩 처리를 할 때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아래 정도예요. TF 스트링스의 스플릿과 투넘버, 그리고 스트립, 레깅스 리플레이스 같은 기능들인데 데이터셋이 만약 멀티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TSV거나 지정된 포맷을 가지는 파일의 경우 위와 같은 연산으로 많은 경우를 데이터셋 전처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SMC의 몇 행들을 가져와서 파싱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코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렇게 3개의 행을 들고 왔는데요. 맨 첫 번째 컬럼이 로우 ID, 두 번째 컬럼이 텍스트, 세 번째 컬럼이 레이블이에요. 이 TSV 행들을 탭을 기준으로 맥스 스플릿을 2를 줘서 자르게 된다면 결과값으로 렉트 텐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덴스 텐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어차피 TSV 행들은 같은 행이 들어가는 게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로우 랭스 곱하기 3을 가진 덴스 텐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해당 스플릿들이 스플릿 결과물들의 첫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은 전부 다 실제 저기 위에 TSV 로우스 텐서 안에 있는 텍스트 값들만 들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TF 스트링 스트립으로 앞뒤 공백을 잘라주고 들고 와 보면 결과값으로 쉐이프를 3을 가진 텐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UTF-8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편하게 알아보실 수는 없지만 공백이나 영어나 뭐 문장 부호의 위치를 본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의 값들인 1, 0, 0을 TF 스트링스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들로 작성을 int 값으로 변경을 해본다면 밑에 결과로 보실 수 있듯이 정상적으로 1, 0, 0을 가지고 데이터 타입이 int 32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들은 그래프 모드에도 굉장히 적절한 연산이면서 이거 익스큐션도 전부 다 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서빙단의 모델들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데이터셋 파싱하는 용도나 전부 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TF 스트링스 레깅스 리플레이스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전처리도 가능합니다. 위 예시는 히읗이나 느낌표 같은 반복될 때 큰 의미 변화가 없는 토큰을 줄여주는 과정을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레깅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처리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전처리까지 텐스플로우 그래프상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텐스플로우 텍스트 안에 핵심 기능인 토크나이저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4가지 토크나이저 전부 다 의미가 충분히 있고 굉장히 자주 사용될 수 있는 토크나이저라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려볼게요.
텐서플로우 텍스트의 토커나이저 중에 하나인 화이트 스페이스 토커나이저는 정말 이름 그대로 화이트 스페이스, 예를 들어 공백 문자, 공백 문자 그리고 템 문자, 뉴라인 등을 기준으로 토커나이징을 해주는 토커나이저인데요. 물론 한국어 특성상 굉장히 단어가 많은 형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워드피스 토커나이징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그 전에 전처리로 충분히 좋은 토커나이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유니코드 스크립트 토커나이저인데요. 이것은 센텐스 피스나 뭐 워드 피스 토커나이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좀 자주 사용을 해볼 수 있는 토커나이저인데요. 그 유니코드 스크립트 코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다면 그 밑에 있는 유니코드 org.github.io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유니코드의 스크립트 코드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어주는 토커나이저예요. 여기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안녕하세요와 느낌표는 다른 유니코드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게 돼요. 안녕하세요는 그 한글의 유니코드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게 되고요. 느낌표는 또 다른 문장 부호의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와 느낌표도 다른 유니코드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 다 나누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텐스 피스 토커나이저인데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구글의 센텐스 피스 모델을 불러와서 텐서플로우 그래프상에서 토커나이징을 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지금까지 나온 토커나이저 두 개와 다르게 TF int32 데이터 타입으로도 결과물을 뱉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캡들을 관리하는 해시 테이블 같은 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한 실험들에서 자주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커나이저라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구글 센텐스 피스 토커나이저 관련된 내용은 아래 GitHub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트 토커나이저인데요. 이거는 구글의 머신 트랜슬레이션 관련 연구나 버트에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토커나이저의 경우인데 NLP 분야에서 사실 호밍페이스 쪽에서 만든 토커나이저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오기 전까지 실제 구현상의 이슈 때문에 워드피스 모델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던 토커나이저예요. 근데 텐서플로우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보캡을 만드는 과정이나 토커나이징을 하는 과정이나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나올 때 그 각각의 워드를 워드 피스로 나누어주는 토커나이저예요. 예를 들어 뭐 안녕 그리고 하세요로 나눌 수 있겠죠. 현재 스테이블 릴리즈에서는 토커나이저 클래스만 사용이 가능하고 보캡을 만드는 기능은 텐서플로우 텍스트의 나이틀리 버전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2.5점대 버전에 통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아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트링 텐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 데이터셋 코드는 스트링 텐서만을 반환한 데이터셋이고요. 지금 버트 보캡이라는 클래스를 그 모듈을 불러와서 이렇게 텐서플로우 버트 토커나이저의 보캡을 만들어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코드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NSMC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NSMC는 네이버 센티먼트 무비 쿠퍼스의 약어로 감정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이고 테스트 트레인셋을 합쳐서 20만 문장 정도가 존재해요. 많은 데이터 처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최대한 간단한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고 전처리 없이 센텐스 피스 토커나이저만 사용을 해볼게요. 그 전에 약간의 팁을 드리고 싶은데 센텐스 피스나 워드 피스 토커나이저만으로 자소 단위의 토커나이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기능까지 활용해서 예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센텐스 피스 학습 코드인데 NFT 형태로 유니코드를 노멀라이징을 해서 센텐스 피스를 학습을 하게 되면 한국어의 초성, 중성, 종성을 나누어서 토커나이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NSMC 안의 데이터 예시인데 재미있는 댕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재미 그리고 시옷 받침과 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응 받침이 분리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빠르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모델은 아까 예시로 나왔던 것과 같은 모델을 구성을 해보고요. 옵티마이저는 기본값인 RMS 프롭을 사용을 하고,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매트릭은 정확도만 한번 볼게요.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해볼 건데,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먼저 불러볼게요. 저렇게 텐스플로 텍스트 안에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활용해서 불러올 수 있고, BOS 토큰과 EOS 토큰을 앞뒤에 붙여주는 옵션을 저렇게 클래스 생성 시 옵션만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텐서를 바로 모델 인풋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렇게 make 모델 인풋이라는 함수를 NFT 형태로 UTF 파일 노멀라이즈를 하고 토크나이즈만 하게 된다면 모델 인풋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파스 배치 tsv 로그스라는 함수를 선언했는데요.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기능인 NSMC의 TSV 로우들을 파싱을 해서 실제 모델 인풋과 레이블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고 데브셋에 100개의 배치 정도를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과 모델을 평가하는 것 뿐이겠죠. 트레인 데이터셋과 데브 데이터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과 평가를 진행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학습 결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추가 스텝으로 텐서플로우 텍스트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프리 프로세스부터 모델 포워드 과정까지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싱을 해서 세이브드 모델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위와 같은 시그니처 함수로 선언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된다면 텐서플로우 서빙을 활용해서 바로 서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참고로 모델 속성으로 토커나이저를 할당해주는 이유는 세이브드 모델의 루트 오브젝트에 모든 오브젝트가 할당이 되어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단 50줄 정도의 스크립트로 NSMC 감정 분류를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빙이 가능한 모델까지 익스포트를 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편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텐서플로우 그래프 안에 전처리 코드, 토크나이저 코드 통합을 가능하고 그리고 서빙까지 자연스레 이어지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텍스트와 맥드 텐서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여기서 모델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른 실험 이터레이션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지금 당근마켓의 머신러닝 팀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에 합류한 이후 아래와 같은 점이 너무 좋아서 잠깐 채용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팀 문화예요. 그러면서도 해당 기술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좋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MAU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쌓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글로벌로 진출하는 만큼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아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동시에 프로덕션과 굉장히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GNN이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분야를 앞으로의 많은 문제를 풀어갈 핵심 기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추천 시스템을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어서 해당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에요. 지역 정보나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을 많이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생산성과 지속적인 모델 학습, 그리고 배포를 위해서 MLOps나 파이프라인화, 그리고 인프라 작업도 많이 진행 중이고 GCP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에요. 아래 링크가 당근마켓 채용 링크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더 담자면 이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나면서 프로덕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몇 없는 회사고 팀이라 생각해요. 당근마켓 ML팀에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받아보도록 하고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오고 있네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송호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리드에서 VP of AIOp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TFX라고 했는데 우선 제가 오늘 좀 리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한 주제는 음,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 있다가 카카오에 있다가 네이버에 있다가 현재 리드에서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든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좋아하는 건 이제 광학습이고 저는 스케일러블 AI 컴퓨팅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제 커리어를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뭐가 제일 핵심이냐?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좀 들어보셨나요?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제 헨리 포드의 모델 T라는 건데, 헨리 포드가 이 모델 T라는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어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고가품이었던 자동차를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조립 공정을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한 단가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 기술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딱 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바로 이 헨리 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12시간 걸렸던 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고 여기에 비례를 해가지고 이 모델 T의 가격 자체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저렴한 자동차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자동차가 넘쳐나게 만든 이제 전설적인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포드의 모델 T라는 거는 결국에는 잘 정의된 프로세스, 다른 말로 파이프라인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체적인 이제 자동차 업계에는 다 자동화된 기계,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뭐 현대차도 그럴 거고 테슬라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품질, 두 번째는 안전 향상, 더 안전해졌죠. 자동화가 됐으니까. 세 번째는 더 수준 높은 일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생산성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리드에서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저희가 집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저희 산타톡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 솔루션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논리 트레이싱이라고 각 문제를 맞출 확률을 예측해주고요. 두 번째는 내가 10문제 정도를 풀면은 토익 점수를 예측을 해줘요. 스코어 프레딕션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빠르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래 몇 개월 걸릴 거를 뭐 1개월 정도로 줄여줄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딜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뭐 SAT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질의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GMAT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프랩에서 저희가 동일한 모델을 수많은 도메인에서 서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는 한 두세 개의 모델을 관리했던 거를 이제는 지금 당장 뜬 것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모델을 관리하게 됐어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모델을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현재 저희 비즈니스에는 핵심적인 버틀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회사가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이유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가 메인이고 머신러닝이 거드는 느낌이지만 저희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자체가 이 머신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그 중요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골 자체는 뭐냐면 제너럴 AI의 일부인 제너럴 튜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럴 AI 튜터를 만들려고 고자 하는 이제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메타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메타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러닝 앤 서칭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서치 프로덕티비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라는 일의 당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리서치와 컴퓨팅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실험 그리고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GPU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저희 핵심 역량을 볼 수 있겠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MLOps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도 항상 많이 보셨을 거죠. 구글에서 항상 이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TFX 같은 발표를 하면은 이 머신러닝 코드 자체는 엄청나게 작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그렇죠? 실제로도 모델 하나 만들고 제 서빙까지 하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쿠버네티스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세팅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서빙을 하고 나서도 이제 서빙한 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링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머신러닝을 좀 공부해보고 나서 바로 POC 형태로 프로덕션에 붙여보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은 데이터를 받아서 전처리해가지고 모델 학습시키고 모델을 세이브해가지고 이거를 모델 레지스트리에 올려놓고 모델 서빙을 하죠. 근데 사실 모델 레지스트리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바로 모델에 올려놓고 바로 프레딕션에 넘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머신러닝 모델 배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수준이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수준이 가장 낮지만 일단은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정의한 이제 레벨 2의 MLOps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림만 봐도 복잡해 보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없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 먼저 보실 만한 게 피처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피처 스토어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이제 피처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도 보내고 이제 온라인 서빙을 위한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피처들을 저장해 놨다가 이거를 가져다가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을 해봤을 때 모델이 나오잖아요. 모델의 결과들 모델 어널리시스에서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시켰던 코드와 이런 것들을 다 형상 관리해 준 다음에 CI를 돌리죠. CI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빌드하고 이제 파이프라인 컴포넌트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플로이 하는데 여기서 디플로이 하는데 바로 모델 디플로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를 디플로이 합니다. 네,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구글에서는 이거를 이제 쿠베플로 기반으로 이제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배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배포해서 이게 왜 파이프라인을 배포가 되냐면 우리가 온라인 러닝을 하잖아요. 온라인 러닝을 하면은 하나의 모델을 갖다 배포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재학습시킬 수 있는 형태 자체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배포가 두 번 있어요. 파이프라인 배포가 있고 모델 배포가 있어요. 그렇죠? 모델 레지스트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제 리소스가 상당히 이제 엔지니어링적 난이도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던 경험 자체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머신러닝 관련된 비즈니스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자체만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과 머신러닝 시스템이 통합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피처를 뭘 넣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다시 재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너무 여러 차원의 문제들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좀 중요해진 거 있죠.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을 맨 처음 배우시고 나서 모델 배포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 파일을 뽑아가지고 모델 텐서플로 서빙에다가 올린다든지 서빙해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진짜 쉽고요. 하지만 오퍼레이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기술 부채라고 하죠. 기술 부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술 부채라는 거를 이제 1992년에 워드 커닝햄이 이제 맨 처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기술 부채라는 용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도 많이 써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리팩토링하고 단위 테스트하고 미사용하는 코드를 제거하고 종속성을 제거하고 API를 강화하고 문서화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기술 부채를 줄여나가는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기본기라는 것들이 동일하게 머신러닝에서도 앞으로 생기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팩토링하고 단위 테스트를 하고 이상의 코드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유지 보수성이 향상이 돼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기술 부채를 시니어 분들이랑 얘기하면 항상 기술 부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고생할 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충 만들고 나서 나중에 떠나버리면은 아무도 관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기술 부채가 되어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백엔드 쪽에서는 기술 부채를 제거하는 방법들이 이미 많이 이제 고도화가 돼가지고 쉬워졌어요. 근데 머신러닝 쪽에서는 저희가 우리 모두가 같이 이러한 표준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이 기술 부채, 머신러닝 쪽에서 기술 부채가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주로 어떻게 기술 부채를 많이 줄이느냐면 추성화라는 컨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추상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단순해지거든요. 일단은 뭔진 모르겠고 이 박스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션을 해요. 하지만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미묘해졌어요. 깔끔하게 뭔가 쪼개기가 힘들고 일단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안에는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모델이 두 개가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네, 소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캡슐화, 추상화라는 걸 가져다가 복잡한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엄격하게 추상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네. 일단 모델 하나 자체를 쪼개기도 어렵고요. 모델과 모델이 여러 개가 생겼을 때 모델과 모델 간의 관계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데이터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스템 동작 자체를. 자,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이제 입력 신호를 혼합하여 개선을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피처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피처만 바뀌더라도 모델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changing anything changes everything이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모델이 있는데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다. 하나의 피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되고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 다르다라는 점, 기존 소프트웨어와. 근데 이거를 약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도메인에서 동작하던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에 확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앙상블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A 모델을 쓰고 5번 도메인은 B 모델을 써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코렉션 캐스케이드라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런 문제를 현재 겪고 있는데요. 하나의 모델의 출력 값을 그 다음 모델이 가져다 인풋 값으로 쓰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뭐가 되냐?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이게 사실 불가피한 상황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모델 A라는 게 바뀌면 모델 B는 완전히 이상해지죠. 그래서 모델 A가 배포될 때 모델 B도 같이 학습을 시켜서 다시 배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좀 고도화를 잘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A라는 모델만 배포를 하고 B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전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가시성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술 부채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모델이 다른 모델의 출력값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최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문제를 안 발생시키게 만들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델 레지스를 MLflow를 쓰고 있는데 MLflow 안에서 동시에 두 개의 모델을 이제 들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세트를 아예 모델로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우리가 배포를 한다고 하면은 뭐가 배포에 다니냐? 코드죠. 우리가 뭐 API를 배포한다고 하면 API를 뭐 코드를 도커라이즈 해가지고 도커로 말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뭐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트리거 시점이 명확합니다. 뭐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 됐든지 아니면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됐을 때쯤에 배포 트리거가 이루어지면 돼요. 혹은 뭐 CI/CD 솔루션을 통해서 배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신러닝 쪽에서는 배포 트리가 좀 달라요. 소스 코드도 있긴 하겠지만 소스 코드는 이제 주로는 머신러닝 학습 코드에 대한 소스 코드잖아요. 머신러닝 소스 코드가 학습됐을 때 모델 배포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델은 모델 등록이 있고요. 모델 등록을 한 거를 모델을 이제 스테이지로 올릴 때 이제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델을 이제 배포하는 시점이 언제냐, 혹은 학습을 다시 하는 시점이 언제냐, 매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매일매일 학습을 시켜서 배포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재학습을 트리거할 수도 있고요. 모델 성능이 저하됐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머신러닝은 항상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변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컨셉 드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학습했을 때랑 분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모델이 많이 오래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조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델 관리 시스템. 이제 구글이 그린 다이어그램에서는 모델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모델 레지스트리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MLflow예요. MLflow 보시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메인들의 이제 모델 네임들이 있고요. 이게 몇 번째 버전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버전 몇 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특정 버전의 스테이징 상태를 프로덕션으로 바꿔주면 그게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안티 패턴들은 뭐냐면 일단은 코드가 지저분해요. 코드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상당히 확률이 높은데 학습 코드가 깔끔한 경우가 상당히 없어요. 대부분 제가 경험상 한 80~90%의 연구원분들의 코드는 더럽습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것도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코드가 이제 기본기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뭐 테스트 코드라든지 아니면 모듈화라든지 코드의 재사용성. 간단하게 코드의 재사용성만 보더라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재사용성만 높이더라도 일단은 효율이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모델이 4~5개가 되면은 동일한 모델이긴 하지만 코드 베이스가 5개가 되면은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착제 코드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기를 잘 조금 팔로우업 하시면 되고 이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글 하나 쓴 게 있어요. 뭐 CI라는 이제 리서치 코드 품질을 위한 CI라는 블로그를 하나 썼고요. 네, 그걸 한번 이따가 뭐 링크가 뭐 있다. 제 브런치 있어요. 브런치 아니다. 회사 테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네, 리드 테크 블로그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정글. 이것도 사실상 코드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잘 못하긴 하지만 이건 사실상 데이터 엔지니어가 좀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리서처가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를 이제 대충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짜게 되는데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 정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학습 코드 만들고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안티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되고 나서 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모델 한번 배포가 되면은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드리프트 우리 학습했던 데이터와 실제 온라인의 데이터가 다른 분포가 다른 경우가 생기죠. 데이터 드리프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재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셔야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델 한번 배포가 나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머신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애라는 거를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측값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측값이 나오긴 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달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은 상태를 몇 개월 동안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우리가 인퍼런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인퍼런스가 어떠한 품질로 예측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한 다음에 테스트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트레인 테스트 한 다음에 온라인
데이터까지 같이 보셔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온라인 데이터 인퍼런스 결과를 적어놨다가 실제로 레이블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오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온라인 로스까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배포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숙한 시스템 혹은 이제 복잡해지거나 스케일러블한 시스템에서는 수십 개의 모델, 수백 개의 모델이 동시에 실행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파이프라인이 고도화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이거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그 파이프라인 없으면 사업이 망하겠죠. 수백 개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없으면은 회사 망하겠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 부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이제 감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주요 이제 스텝들을 보시면은 데이터 인제스션, 버저닝,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저장해서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는 회사에서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것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데이터가 정상적인지 체크를 해주고 데이터 프로세싱은 데이터 전처리를 해줘요. 모델 트레이닝을 하는데 모델 튜닝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오토M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모델이 어떤 식으로 약한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고양이 때문에. 모델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모델 밸리데이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결과, 모델에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모델한테다가 모델의 예측값이 어땠는지 실제 정답이 어땠는지를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표준화 이건 좀 중요하고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는 뭐냐면은 이제 저는 피처 추상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좀 지향을 하고 있는 방향성은 그 머신러닝 모델이 다 피처를 이제 하나 추가했을 때 이제 프로덕션 백엔드 쪽에서 이 피처를 추가하는 경우에 인퍼런스 API를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인풋 값을 바꾸는 작업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피처 추정화라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머신러닝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피처를 바꿨을 때 무배포로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백엔드의 지원 없이도 피처를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 피처를 이제 저는 오토ML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오토ML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서치 스페이스가 중요한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만으로는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피처 스페이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엔지니어링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모델의 업사이드를 상당히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피스트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스트를 직접 구현하듯이 저희가 쓰고 있어가지고 이건 실제로 쓰진 않지만 이런 접근 방법들을 이제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데이터 밸리데이션인데요.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잘못된 거를 감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밸리데이션 쪽에서 잘 해주셔야지 모델이 배포하고 나서야 또 문제가 생겼는지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학습하기 전에도 이제 TFDB, 이제 TFX에 있는 모듈이죠. TFDB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AutoML이라는 거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뉴럴 아키텍처 설치,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고도화되고 나서 해결이 되는 컴포넌트, 고도화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컴포넌트는 바로 이 AutoML이라고 보시면 돼요. AutoML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 로봇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모델 배포라면은 무조건 A/B 테스트를 다 기본으로 장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모델을 만들면은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이 되는지를 상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여러 개가 동시에 배포돼서 이제 A 모델, B 모델이 같은 조건에서 서빙이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즈니스 밸류를 항상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 세계 게임 체인저 컴퍼니로 등재가 되기도 했고, 적어도 만약에 저희와 함께 하면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자랑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쿠버네티스랑 테라폼으로 다 모든 게 완벽히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는 클라우드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저희는 AWS, GCP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AWS, 애저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한국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컨티넨탈마다 대륙마다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코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디펜던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빅쿼리만 빼고. 그래서 가장 예쁜 그림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경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네, 저희도 이제 채용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메일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